산들바람을 맞으며 좋아하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평화로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그는 허약하고 야위었으며 자신을 거의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지쳐 보입니다. 그는 갓 잡은 고기를 사라고 권합니다. 당신은 약간의 동정심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 안 되겠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약간의 돈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었을 때 소고기나 양고기 대신 사람의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내의 시신에서 나온 살코기를 팔며 마을을 돌아다닌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타르섬의 이야기입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주제는 좀 예상 밖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아시아 문화권 출신이라면 여성의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음을 원하는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실어주는 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상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릴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화려하고 기술은 한 차원 높으며 경험의 모든 것이 존중받고 힘을 실어주며 즐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들의 제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신 제품인 소나 3크루즈, 사너 3크루즈는 솔직히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단순히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음파를 이용해 클리토리스의 표면과 깊은 부분을 모두 자극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가해져도 그 힘을 유지하여 경험 내내 일관된 강도를 제공합니다. 순간의 끊김 없이 부드럽고 중단 없는 쾌락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앱과 동기화하여 러브브리지를 사용하여 파트너와 함께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 중이거나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친밀감을 재미있고 장난스러우며 연결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제 코드 매건 15를 사용하여 15% 할인을 받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관계를 위해 이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2024년 5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자바주 치아미스군 란차 지역의 작은 마을인 치순트롤의 추운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아침 일찍부터 비가 쏟아져 사람들은 따뜻한 것을 마시며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단지 쌀쌀했습니다. 해는 아직 높이 뜨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 반장인 요요 타르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처럼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그가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웃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시장에서 양을 도축하고 팔던 타르섬이라는 남자가 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요는 그가 예전처럼 자해를 시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타르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마을 묘지 근처에서 피 묻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도 요요는 그가 고기를 팔려고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이 바로 코앞인데 왜 그가 바로 거기서 걸어다니며 고기를 팔고 있는 걸까요? 그때 타르섬이 요요를 발견하고는 여전히 가방을 쥔 채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고기 좀 사시겠어요? 선생님, 여전히 어리둥절한 요요는 무슨 고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르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얀티의 고기입니다. 얀티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대답은 요요에게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전력 질주했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마을에 도착했고 다행히도 그들은 근처에서 여전히 타르섬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끔찍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절단된 신체 부위를 이웃집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화제였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를 토막내고 시장에서 고기처럼 팔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타르섬이었습니다. 그는 50세였고 그의 배경이나 40세가량이었던 그의 아내 얀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차분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2010년경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살인사건 당시에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막내 아이만이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타르섬은 양을 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몇 마리의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채로 팔거나 도축하여 지역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동물들에게 잘해주고 정성껏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쾌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또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내를 도축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랫동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타르섬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으며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자신을 위한 지붕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키운 동물들은 수십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얀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베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작은 자선 행위를 하며 할 수 있을 때 지역 사회를 위해 나섰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타르섬의 친척들은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아내와 아이들과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그 힘든 시기만이 유일한 상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동물을 키우고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타르섬은 들판에서 농장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육체 노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두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생필품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축은 아직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쌀, 설탕, 계란, 필수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부탁하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질문 없이 대가를 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들인 사채업자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마침내 수확하여 고기를 팔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드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기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다시 빌렸습니다. 대출에 대출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관들은 타르섬의 총 부채가 1억 루피아, 약 6,000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수입이 없는 남자에게는 산더미 같은 액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웃들이 한때 알던 쾌활하고 친근한 남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혼자 지냈습니다. 그는 조용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안에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싸움, 말다툼. 심지어 누군가가 맞는 듯한 큰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얀트는 그녀의 가족과 타르섬의 가족 모두에게 연락하여 그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예전 같지 않다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그것이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정적인 무게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자는 가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수치심, 죄책감, 스트레스가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폭력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얀티의 가족은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보건소에 연락하여 누군가가 그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맙게도 보건소 직원들은 응답했습니다. 의사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타르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간단한 신체 및 심리 검사를 받으러 가도록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마침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가 후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는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질병의 명확한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예방조치로 그들은 그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불안과 우울증 약을 처방했습니다. 잠시 동안 상황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르섬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약을 복용했으며 폭력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의 보고나 징후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정신건강 문제일 수 있고 치료를 통해 그가 치유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가 마을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빚쟁이 같은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르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단지 직설적이고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타르섬의 집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 다른 사람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타르섬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돈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1억 루피아라는 금액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많은 마을 사람들이 타르섬의 빚이 얼마나 깊은지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르섬처럼 소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몇 분 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남자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사흘 뒤인 2024년 4월 30일 밤, 타르섬은 동네 반장인 요요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사전 약속은 없었습니다. 순찰하는 밤도 아니었고 만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요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타르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서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막내 좀 돌봐주세요. 요요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경고음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하지만 타르섬이 보인 것은 희미한 미소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칼리만탄에 갈지도 몰라요. 그는 칼리만탄에 있는 친구가 양어장 건설을 돕는 일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요요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타르섬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밀어붙여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와 얀티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하지만 타르섬은 그냥 고개를 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사건 이후 요요는 타르섬이 그날 밤 마을의 여러 집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거나 막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오후 7시쯤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도와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요의 직감은 그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쨌든 타르섬을 확인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집 가까이 갔을 때 그는 평화나 따뜻한 환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몇몇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달려 들어갔고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타르섬은 바닥에 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목을 세게 감싸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지고 있었고 숨은 얕았으며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얀티는 바로 옆에서 그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그가 자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없었다면 이웃들이 제때 오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거의 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가 진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타르섬은 다시 한번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나무 기둥 중 하나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소리는 역겨웠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그는 금속 전신주에 두개골을 부딪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웃집 벽돌담에 그는 빗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이 그는 가장 가까운 코코넛 나무에 몸을 던졌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요와 함께 그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후에야 타르섬은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의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물과 피, 진흙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상처를 보고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의사에게 급히 데려갔습니다. 그날 늦게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요요는 얀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타르섬이 그렇게 폭발했던 걸까요? 얀티는 그에게 그날 아침 일찍 타르섬이 갑자기 분노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경고도 없이 그는 집안에 물건을 던지고 그녀를 공격했으며 결국 그녀 앞에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요가 막대한 빚과 빚쟁이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얀티는 그녀도 같은 소문을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타르섬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미 차를 팔아 주요 대출금을 대부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작은 대출금이 몇 개 있었지만 그의 가족이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타르섬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시가를 피우고 미소를 짓고 약간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으로 빨리 감습니다. 산마을에서는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3시면 사람들은 이미 시장으로 향하거나 가판대를 준비하거나 그날의 장을 봅니다. 오전 7시 30분경 얀티는 모스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꾸란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들과 교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집 근처 길로 막 들어섰을 때 타르섬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는 그녀를 세게 내리쳤고 그리고 또다시 대부분의 타격은 그녀의 머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두개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가 길과 땅, 심지어 타르섬 자신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그녀의 뼈는 각 타격의 무게에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과 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당신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대신 타르섬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엌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얀티의 시신 위에 서 있다가 그녀 옆에 앉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다리, 그 다음 그녀의 팔, 그리고 다시 다리, 팔, 모든 사지가 몸통에서 절단될 때까지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몸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모든 부위, 그녀의 사지, 그녀의 머리, 그녀의 몸통은 그가 시장에서 양고기를 준비하고 팔 때 사용하던 것과 같은 큰 비닐봉지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평소 시장에 가는 날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고기를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이웃은 그가 자줌마 고기 사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타르섬의 목소리 톤과 손에 든 가방에 놀라 요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요요는 그것이 또 다른 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타르섬이 얀티를 다시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난번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피와 가방, 그리고 타르섬의 눈에 띈 평온함을 보았을 때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얀티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고 타르섬을 마을 묘지 근처에 혼자
여전히 손에 가방을 든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유유가 경찰서로 달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다시 타르섬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보통 밤에 동네 남자들이 모이는 동네 초소인 포산담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타르섬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한 손에는 다리를,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도축한 다른 동물인 것처럼 침착하게 사지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르섬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체 부위를 근처 집으로 끌고 가며 뒤에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때도 그의 체포는 쉽지 않았습니다. 타르섬은 여전히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널리 퍼진 한 영상에는 인도네시아 군인 한 명이 타르섬과 씨름하며 그를 제압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 장교는 나중에 그가 나를 제압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도 타르섬은 비명을 지르고 핥히고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들은 그를 마을을 가로질러 끌고 가 경찰 차량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타르섬은 조사를 위해 치아미스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고 흐느끼고 감방에 혼자 앉아 내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빌디 그는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기다리는 것처럼 창살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신문 중 하나에서 그는 어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그림을 얻었습니다. 타르섬에 따르면 모든 것은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돈, 빚,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얀티를 죽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5월 5일 경찰은 인도네시아 형법 338조와 340조에 따라 그를 유일한 가해자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계획살인은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금 기간 동안 경찰은 그의 행동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순간은 침착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창살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기분은 진자처럼 흔들렸습니다. 우려한 수사관들은 완전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신병동에서 14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 의사들은 타르섬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형사 고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대신 2024년 9월 4일 그는 장기 치료를 위해 보고르에 있는 정신건강시설인 마르조이마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르섬이 결국 마을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역사회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당국은 그를 다시 한번 이송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2024년 9월 20일 스카부미에 있는 재활센터인 센트라팔라 마르타로 이송했습니다. 재활 후 타르섬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의 현재 소재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날 타르섬이 얀티의 신체 부위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영상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그 끔찍함에 반응하는 동안 2명의 무고한 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살인자의 아이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 그들은 친척 집으로 이사하여 다시 시작하려고,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아는 마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타르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혈한 살인자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범죄 훨씬 전부터 고통스럽게 외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가족은 사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보건소에 연락했습니다. 팀이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드럽게 설득하여 검사를 받게 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정신건강 검사가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소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사들은 전문적인 정신과 훈련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우울증, 편집증 또는 인격 장애와 같은 많은 문제는 눈에 띄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압박이 더해집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남성은 금욕적이고 조용하며 회복력이 강해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나 정서적 붕괴가 의학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는 놓쳐집니다. 분노 표출은 성미가 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축은 피로로 오인됩니다. 이상한 행동은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 빈곤, 사회적 낙인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악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한 남자와 그를 둘러싼 시스템의 붕괴였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여러분을 돌아보게 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때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